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법령을 담당한 한민우라고 합니다. 책 받으셨죠? 예. 오늘 첫 진도니까요.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차 과목은 했었죠? 11월, 12월 달에 1차 과목 안 했나요?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과목의 명칭 잠깐 봅니다. 지금 우리 과목은 2차 과목에 속해 있죠? 2차 과목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과목은 현재 실무 과목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목인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시법이 있고요. 세법이 있습니다. 공시세법. 이 두 과목은 공부는 달리 하는데 우리가 과목을 한 과목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그야말로 이제 실무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무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쓰이는 과목들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법이다. 그리고 그럼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이거든요. 지금 책 제목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목이 원래 지금 과목 책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과목의 명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들어봤죠? 실거래가 신고제.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우리 과목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워낙 길죠? 그래서 줄여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지금 올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인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원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들어있었습니다. 같이 들어있었는데 올해 지금 달라진 부분이 부동산 실거래가에 관한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부분을 따로 법률을 만들었어요. 따로 떼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법령과 실무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법령 파트가 두 가지 법률로 일단 구성이 됩니다. 법령 파트가 하나는 우리 법 진짜로 공인중개사법이 있죠. 요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올해 달라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원래는 요 두 가지가 섞어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법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둘로 나눈 거예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나눴습니다. 내용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되시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두 법을 합쳐서 우리는 법령이다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실무에 관한 사항을 공부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2차 과목에 속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5니 40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40문제 출제했는데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법령에서 70%, 다음에 실무에서 30%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7대 3의 비중으로 현재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법령은 우리 중개에 관한 법을 사실 공부하는 겁니다. 중개 관련 사항을 공부하는 거고, 이 실무는 우리가 5과목을 더 공부하는데 나머지 5과목에서 연계된 내용, 실무적인 차원에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이건 실질적으로 실무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30%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법령에서 70%면 40문제 중에 여기서 28문제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에 실무가 30%면 여기서 12문제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과목의 명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교재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립니다. 그 교재 지금 머릿말이 나오고 있죠. 머릿말은 천천히 나중에 심심하실 때, 매우 심심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책의 저자는 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쓴 책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두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보면서 중개사법을 이렇게 잘 쓴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가 있는데 쭉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거기 출제 경향 및 학습 전략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앞에 본론 안 들어가서 앞에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부분. 차례 전을 보면 그 출제 경향 및 학습 전략이라고 있죠. 쭉 넘기다 보면 페이지 수가 표기가 안 돼가지고 좀 그런데 찾으셨어요? 여기를 보면서 잠깐 우리 과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출제 분포도 그래가지고 구분,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이렇게 돼 있죠. 구분.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중개 실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법령 파트 쪽은 1장서부터 11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1장은 총칙이고요. 2장은 공인중개사 제도네요. 아까 찾으셨던데 지금. 거기 그거 보는 거잖아요. 출제 경향 및 학습 전략. 그거 보는 겁니다, 지금. 전 친절한 생이라 그런 것도 알려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총칙이 있고 2장은 공인중개사 제도지 않습니까? 3장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으로 되어 있고요. 4장은 중개 업무라는 사항을 공부합니다. 5장은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조망이고 6장은 개업 공인사 등의 의무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7장은 중개 보수 및 실비, 8장 교육, 포상금이고요. 9장은 공인중개사 협회네요. 다음에 10장은 지도감독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가 사실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이에요. 10장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이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이고, 11장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을 별도로 떼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소개를 쭉 보시면, 소개 쫙 마지막에 보시면 프로테이지가 지금 70.6%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5회부터 지금 25회까지 출제 분포도를 정리해 놨는데 출제 비중이 70%임을 알 수 있어요.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 쪽은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총설과 의뢰 접수 및 중개 계약이 있고요. 다음에 3장은 조사 확인이에요. 다음에 4장은 중개 활동이고 5장은 계약의 체결, 6장은 개별적 중개 실무로 되어 있네요. 해서 실무적인 내용을 이제 실무 쪽에서 공부하는데 프로테이지는 물론 29.4% 되어 있죠. 출제 비중이. 그래서 일단 7대3 정도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26회를 대비하지 않습니까? 25회 때는 지금 현재 출제 문제 수가 25회 때는 법령에서 몇 문제? 30문제로 돼 있죠. 그죠? 실무 쪽에서는 10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문제, 최근 시험의 경향은 일단은 법령 쪽에서 약 30개, 실무 쪽에서 약 10개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맨 앞에 15회 시험을 보세요. 15회 얘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15회 때 지금 출제 비중이 법령에서 몇 개 나왔다고 그래 있어요? 19개. 법령에서 15회 때는 19개였습니다. 실무에서 21개 냈죠, 지금. 자, 우리가 아직 법령의 내용을 공부 안 했지만 잠깐 감 잡아볼까요? 여러분들한테 말이에요. 시험을 낼 때 현재 우리 출제 비중이 7대3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낼 때 15회 때처럼 실무 비중을 높이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 현재처럼 실무 비중을 낮추고 법령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현재가 유리할 것 같아요? 요 15회 때 같은 경우가 유리할 것 같아요? 15회 때? 현재? 실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요. 좀 더 문제가 쉽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무니까. 근데요, 실무는 그야말로 이 테두리가 없습니다. 민법의 내용을 갖다 내도 실무예요. 개론에 갖다 낸 문제를 내도 실무입니다. 세법의 내용을 내도 실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는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실무의 비중을 높여놓으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제 15회 전설을 들어봤냐고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이 15회 때 23만 명이 출연해갖고 전국적으로 1,200명밖에 합격 못했어요. 0.5%였습니다, 합격률이. 그러니까 15회 시험을 다시 한번 치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반반 정도를 출제했습니다. 원래 법령과 6대4였어요. 법령과 실무가. 근데 현재는 지금 계속 이제 7대3 정도로 출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법령 비중을 높여놓은 게 유리합니다. 법령은 어렵게 내도 맞출 수 있어요. 법이란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 차츰차츰 이제 출제 경향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느 부분을 중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더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법령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해만 해두시고요. 이제 쭉 넘어가죠. 쭉 넘어가서 이제 뭐 차례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본론, 총칙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총칙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만 드리고 합니다.
뭐 들으셨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수업은 순환식 강의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1, 2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월 과정이 있죠.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이 책을 띄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순환식 코스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2달에 한 번씩 계속 도냐면요. 우리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서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달씩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대신 내용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기본서를 가지고 5월, 6월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순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사실 기본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이제 5, 6월 달이 결국 이제 심화 학습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타겟으로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4월 때까지는 기초를 닦고 어느 정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 그다음에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5, 6월 달은 이제 심화적인 내용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서를 끝내는 과정이고요. 그다음 이제 7, 8월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집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문제집이 나오면 문제풀이를 진행하는데 이때 이 문제는 순수한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1시간 기준 했을 때 20분 정도는 이론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40분 정도 같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집은 다시 순환을 안 시킵니다. 그냥 이건 버리는 거예요. 한번 풀고 덮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이 되고 10월 달이 되는데 요건 학원마다 약간의 스케줄이 달라요. 약간씩 틀린데 어쨌든 이제 9월 달은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라고 일단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주간에 걸쳐서 그 각 과목 전부 다 이제 첫 시간에 시험을 보면서 문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수한 문제풀이가 진행되고 문제 적응력은 여기서 키우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여기서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문제 적응력을 완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 이제 10월 달에는 주로 이제 특강으로 최종 마무리를 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1년간의 스케줄은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수업을 하면서 칠판에 계속 쓸 겁니다. 계속 쓰는데 이걸 열심히 받아 적으시는 분이 있어요. 받아 적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는 게 훨씬 중요해요. 듣는 게.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교재는 뭐 제가 쓴 책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중에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설명하는 내용, 순서, 속도 다 똑같습니다. 교재랑 완전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게 훨씬 중요하고 교재 없는 내용들은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라고 밑줄 그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훨씬 중요하고 적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 칠판에 판사한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서브노트 나온다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정리된 내용으로 서브노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반드시 메모할 필요는 없다. 듣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다른 교수님들 이런 말씀 하시죠? 듣는 게 좋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1년간의 스케줄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생겨나는데 좀만 참으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고 여러분들의 의문점들이 다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의문점이 있더라도 좀 참으시면은 그대로 이제 순환이 되면서 이해가 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난 근데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찾겠다 하는 분들은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험 자체가 말이에요. 최근 시험의 경향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져 있죠. 난이도가 높아져 있어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과목이 지금 민법과 개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둘이 이제 이론 과목인데 25회 시험에서 두 과목 중에 뭐가 어려웠답니까? 개론. 이게 그야말로 개론이었죠. 그죠? 아니 뭐하러 저 시험을 저렇게 어렵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시험의 경향입니다. 차수별로 꼭 한 과목씩 어렵게 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골탕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갖고 이제 작년 시험에서는 이 개론을 아주 타겟으로 삼았고 개론에서 아주 여기서 이제 고배를 마시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험을 지금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전체 우리가 시험 공부 시간을 10시간으로 잡았을 때 7시간 정도를 1차에다 할애해야 돼요. 1차를. 그러니까 그만큼 1차의 공부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1차 문제가 어려워져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머지 이제 3시간 정도는 10시간 기준이었을 때 3시간 정도는 이제 2차 과목에 할애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2차 과목에서는 작년 시험에서 뭐가 어려웠대요? 공법. 공법이 어려웠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이제 하신다는 분들이 보통 한 20개 정도밖에 못 맞히게 그 정도밖에 그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법에서 과락 맞고 불합격한 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이제 작년 시험에 어려웠고요. 공시법은 지금 등기법하고 지적법으로 구성되어 있죠. 작년에 공시법, 등기법이 굉장히 어려웠죠, 또. 등기법이. 그래서 등기법 12개, 그다음에 지적법 12개, 세법 16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요건 들어봤죠? 아직 세법은 안 했나요? 세법은 안 했고 세법은 16개고 근데 공시법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공시법에서 이제 등기법하고 지적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등기법이 좀 한다는 분들이 한 4개밖에 못 맞췄어요. 12개 중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작년 시험이 결국은 2차에서는 타겟을 일단 공법으로, 그다음에 이제 등기법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바람에 우리 과목을 그럼 득점을 해줬어야 되죠. 근데 우리 과목이 득점은 가능했는데 의외로 1차에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1차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2차를 넘어오는 바람에 결국 체계를 고갈돼가지고, 세력이 고갈돼가지고 그냥 2차에서 1차가 계속 뇌리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거 1차 불합격했는데 2차 저대로 풀어서 뭐하나.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2차 시험을 망친 예가 많았어요. 그래서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2차 시험만 보신 분들도 불합격을 많이 했어요, 지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를 못 놓은 바람에 2차를 결국 탈락을 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시험 자체가 1차가 그래서 관건이 되고 있다는 이게 1차. 그래서 1차를 일단 넘어오면 2차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 과목이 버티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만회가 되거든요. 만회가 되는데 1차는 두 과목이 도와줄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1차에서 꾸준히 주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근데 1차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26회를 대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험은 몇 번 치러진 거예요? 25번이요? 26번이요? 26번 치러졌죠. 15회 시험을 더 봤으니까, 한 번 더 봤으니까. 그러니까 26번이 치러졌는데, 그럼 대충 25번을 잡고요. 이거 40문제씩 잡으면 기출문제가 몇 문제 나와 있는 거 지금? 1000문제 나와 있는 거죠? 기출문제가 1000문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민법이나 개론을 개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개론은 뭐 개정할 일이 없죠. 새 이론이 나오면 몰라도. 그죠? 그러니까 개정할 일이 없고 민법 같은 경우는 함부로 개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6법들, 뭐 민법, 형법, 헌법 이런 것들은 함부로 개정을 못 해요. 골간이 되는 법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개정 못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민법이 개정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민법 개론 교수님이 제일 좋아. 바꿀 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 다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중개보수 파트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수정표를 다 내야 되는데 다시. 그러니까 2차 과목 선생님들은 죽는 거예요. 특히 공법 교수님. 책 쓰는 선생님들은 아주 죽죠, 이거. 맨날 수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1차 과목은 이렇게 기출문제가 이렇게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출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똑같은 문제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1차 과목이 상당히 좀 어려워져 있고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이 정도 1차가 지금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2차를 손을 안 대고 1차에 계속적으로 처음 하신 분들은 주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시점이 언제까지냐?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수가 끝날 시점까지는 계속적으로 1차를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철저히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1차 과목이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1차를 주력을 하라는 얘기고 그 이후에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을 잡아 가시고 이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월달 이후에서부터는 2차 과목의 주력을 일단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6과목을 7월달 이후에 다 끌고 나왔는데 2차를 공부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서부터. 4개월 남겨놓고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럼 2차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하세요, 그럼. 그러면 미리 하시면 한 3년 걸릴 겁니다. 이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돼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1차가 계속 속을 새겨요. 여러분들이 지금 1차가 예를 들어서 8월달 정도나 9월달 가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평균 막 40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차를 손을 못 대버리는 거야, 그냥.
근데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2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자체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보다는 훨씬 어렵게 보죠, 이거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 1차 점수에 연연해갖고 계속적으로 1차가 불안하니까 2차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끌고 가버려야 돼요. 일단 끌고 가고, 이제 2차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털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미리 겁을 내고 그냥 2차, 1차만 주력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은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학원이 특히 이런 경향이 심해요. 특히 심합니다. 우리 학원이.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나가는 6개 학원 딱 보면은 우리 학원이 제일 심했어요. 이런 게. 포기하지 마세요. 2차. 뭐 공부한다고 동네방네 소문은 다 내놨지. 응? 여기 갔더니 말이야 8월 달에 갔더니 매일 1차를 평균 점수 뭐 30점, 35점 막 이래요. 그 정도면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요. 일단 평균 1차가 50점 이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2차를 돌려야 됩니다. 해야 돼요. 같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이게 그냥 동네방네 소문은 다 내놨으니까 창피하니까 1차라도 학교 하자. 그래갖고 2차 포기 하고 1차 줄여야 1차 또 똑 떨어져 봐. 그럼 다시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 한 번에 그냥 승부를 걸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래서 6월 달까지는 1차에 계속적으로 매진을 해줘야 돼요. 1차 과목 중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민법이에요. 민법을 먼저 해줘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민법은 모든 과목의 기초예요. 특히 우리 과목은 민법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이 안 되고는요, 다른 공시법이라든가 이걸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법이 이제 닦아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민법을 읽고 또 읽고 다시 읽고 잊어버리는 걸 겁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세요. 저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이 됐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1차 과목은 수업을 듣고 그냥 바로 그날 공부했던 것을 복습을 다 해야 돼요. 복습을 다 하고, 되도록이면 예습도 하는 게 좋은데 예습은 아직 잘 모르니까 이제 예습하기는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복습을 위주로 몰고 나가고, 이게 2차 과목은 수업을 듣고 일단 덮는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특히 제 과목은 복습도 하지 마세요. 그냥 수업 듣고 아 그랬구나 하고 덮어버리세요. 그냥 덮어버리고 그 시간 있으면 1차에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점을 이해를 꼭 해두시고, 그러니까 1차에 중점을 둬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또 내용을 더 보면서 차츰 말씀 더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1장이 우리 2페이지에 총칙으로 돼 있죠? 총칙으로 돼 있는데 2장 공인중개사 제도를 먼저 나가겠습니다. 공인사 제도를 2장으로 가죠. 그게 36페이지인가 될 겁니다. 36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 오늘 첫 수업이니까 뭐 여기서부터 먼저 보고 총칙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격시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볍게 이해합니다. 뭐 이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시행 기관이 나오고 있는데 조문이 실려 있거든요. 조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36페이지의 법제 4조. 자격시험 1항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어요. 2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지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다음에 3항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원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페이지로 가면 이제 시험 시행 기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시험 시행 기관이란 말은요, 원칙적인 시험의 주관처가 어디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읽어보는데, 원칙, 시험 시행 기관의 원칙, 주관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시도지사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을 무지하게 들어보는데, 시도지사가 있고 시군구청장이 있습니다. 우리 11월, 12월 과정이 공법을 했나요? 안 했습니까? 그럼 아직 못 들어봤겠네, 이거? 아, 첫 시간에 했어요? 다행입니다. 우리 배문환 교수님이죠? 자, 그러면 시도지사인데, 이때 시도지사하고 시도지사 할 때 이 시장과 시군구청 할 때 이 시장은 틀린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시도지사 할 때 이 시장은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을 말합니다.
맞죠? 근데 이 시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아닌 시의 시장. 그래서 뭐 광명시장, 성남시장, 안산시장 이런 분들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원칙적인 시험의 주관처가 시도지사예요. 그럼 이 얘기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시도별로 시험이 시행되면 이게 수준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장이라고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배문환 교수님도 이거 국장이라고 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칙과 예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을 원칙은 시도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들이 직접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시험을 위탁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우리 법에 있는 규정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위탁 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협회 2개 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요.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위탁 시행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공공기관의 운영하는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이 있죠. 여기서 이제 위탁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지 않습니까? LH공사 거기를 염두에 둔 거고요. 준정부기관이 바로 산업인력공단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위탁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원칙적인 주관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도지사가 지니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자격증 받으셔야 돼요. 그죠? 자격증 교부권자와 연결돼 있어요, 이게. 공인사 자격증 누가 준다? 시도지사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민등록지를 여기 대전광역시에 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주민등록증 여기다 두고 시험은 서울로 가서 보셔도 돼요. 근데 자격증 교부권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지사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전시장한테 받으시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전광역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으시고요. 서울에 가서 영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자격증 빌려줬다 걸렸잖아요. 그럼 자격 빌려줬다 걸리게 되면 이때는 감옥 가십니다. 하시는데 자격을 취소하겠죠. 그럼 자격 취소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장만 갖고 있어요. 자격증을 교부한 자만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점을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참고로요. 그 협회로 지금 시험이 만약에 위탁이 된다. 협회로. 그럼 시험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쉬워질 것 같아요? 에? 무지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죠?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격자를 못 나오게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협회에서 시험을 가져가면 협회가 굉장히 강력해질 겁니다. 근데 안 주고 있죠. 물론 일로 갈 것 같아 계속.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현재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이 아마 제 기억에 1회서부터 11회까지였나? 이때는 이제 그때 당시 건교부였죠. 건설교통부. 그래서 건교부에서 직접 시험을 시행했고요. 12회서부터 15회까지가 바로 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했죠. 여기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험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12회 때부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서부터 수험 인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 학원별로 이제 오프라인 학원들이 가장 호황을 맞았을 때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을 계속 넘겼죠. 20만 명을 출원 인원이. 그때는 뭐 인터넷 별로 없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5회 때 그 무리를 한번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15회 추가 때부터 18회 시험이었죠. 18회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여기서 위탁 시행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가장 정교하고 잘 냈을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거의 예측을 안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과목 하나를 골탈 매긴다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만 내면 바로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었죠, 이게. 그래서 이랬고요. 그리고 이제 19회서부터 다시 이제 산업인력공단으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37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올해 지금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게 이제 시험위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뿐만 아니고요. 중개보수라든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지금 현재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설치 부분 양과로 1번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 이랬죠. 국토교통부 밑줄 쫙 그어보시고요. 둘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보죠. 뭐.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요. 국토부에 일단 설치를 하는데 이거 꼭 둬야 된대요. 둘 수 있대요? 둘 수 있다. 우리 과목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둔다가 아니에요. 둘 수 있다. 그럼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기관이죠. 근데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는 임의기관이다. 둘 수 있다요. 그럼 지금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원회니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위원회니까 일단 구성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위원장을 누가 하고 위원회 이책을 누가 하느냐를 일단 주의하는데 위원장은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당연직으로. 원래 장관이 한 명이 있고 차관은 두 명이지 않습니까? 아, 차관이 한 명이죠? 장관 한 명, 차관 한 명. 이렇게 두잖아요? 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데들은 차관이 두 명씩이에요. 두 명씩입니다. 그래가지고 국토부 1차관이 있고 2차관이 있는데 국토부 1차관이 여기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이자가 하게 됩니다. 이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원이거든요.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회 위촉을 일단 하게 됩니다. 위촉을 하는데 위원회 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일단.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여기서는 심의사항이 뭐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다음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여기서 이제 심의를 합니다.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자, 그럼 넘어가죠. 뭐 이 정도만 참고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40페이지로 넘어가죠. 40페이지에 이제 응시 자격, 시험 방법 및 시험 과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응시 자격이 나오고 있는데 응시 결격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는 내용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응시 결격이라는 얘기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못 보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못 보는 자는 정확하게 지금 2명이라고 나열돼 있죠. 그래서 제목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다. 그럼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몇 년간 응시 못한대요? 3년간 응시를 못한다고 되어 있다. 3년입니다. 이자는 3년간 응시를 못하고요. 다음에 시험 보면서 컨닝하다 걸렸습니다. 이걸 부정행위자로 그래요. 그럼 우리 시험 부정행위자는 무려 몇 년간 시험을 못 본대요? 5년간 못 본다고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자격 취소를 당하면 3년간 응시를 못합니다. 자격증 대여행위가 이제 자격 취소사인데 자격 취소 먹잖아요? 그럼 3년간 응시 자체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운전면허증 갖고 계시죠? 운전면허 취소하면 몇 년간 시험 못 봅니까?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시험은 1년이에요. 근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가 면허 취소하면요 2년 못 봅니다. 근데 운전면허 시험은 일단 이거 운전면허 취소하면은 1년간 못 봐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몇 년 못 본다고요? 무려 3년이나 못 봅니다. 물론 자격 취소할 정도면은 감옥 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전문 자격증 아니에요. 변호사나 세무사나 법무사다. 그들이 그 자격을 취소한다. 그럼 그 정도 취소할 정도라면 감옥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시험 부정행위자입니다. 이자는 5년간 무료 응시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감독관이 2명 들어오는데 컨닝하다 걸렸잖아요. 그럼 5년간 응시 자체를 못합니다. 물론 시험장에 가셔갖고요. 컨닝할 시간 없습니다. 내 문제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남의 문제 보고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예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 그래서 컨닝할 시간 없는데 그럼 부정행위가 대표적으로 이제 컨닝이 있을 테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부정행위가? 휴대폰. 좋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거 이제 다 내야 되는데 이걸 소지하고 있다 적발됐다. 그러면 이거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대리시험 있죠?
대리시험. 대리시험 보다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죄가 엄청 큽니다. 그거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걸려요. 그거는 대리시험 보다 걸리면. 컨닝하다 걸리는 거는 그냥 부정행위로만 처벌되는데 대리시험 보다 걸리면 이때는 형법상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죄가 엄청 커져요. 이거는. 이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부정행위예요. 그럼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그럼 이자의 시험은 무효처리하는 게 맞죠?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 처분을 받은 앞부터 5년간 응시하액을 박탈합니다. 정지시켜요. 5년간. 그리고 이 부정행위자는요.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다. 시험시행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에 모두 통보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명단 통보합니다. 왜냐면 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되면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에서 시험을 보시다가 부정행위 적발되면 제주도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통보를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5년간 응시를 정지한다. 그럼 이제 주의할 점은 두 사람만 못 보고 다 보더라 해서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응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국인 응시할 수 있겠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얘기 없잖아 지금. 그래서 부동산 중개시장은 전면 외국인에게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을 했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미성년자 만 몇 세 미만이에요? 19세 미만. 그럼 딱 19세가 되면 미성년이 아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보니까 미성년자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피한정 후견인 들어봤죠? 피한정 후견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한 자죠?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신 돌아왔을 때 보면 되잖아요. 피한정 후견인 시험 볼 수 있어요. 파산자라고 들어봤죠? 파산자도 시험 볼 수 있다. 경제적 무능력자도. 그 다음에 전과 사실이 있대요.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둬야 되죠, 이거. 이게. 그래서 성별, 연령, 국적, 학력의 불문, 전문 자격증이니까 능력이 닿으면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다 본다. 이게. 요게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미성년인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얘는 성년이 될 때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험을 두 명이 못 본다. 요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학원에는 미성년자가 없었죠. 저녁반에 작년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부동산학과 합격을 해가지고 그 겨울에 이제 잠시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나왔거든. 이거.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미성년자, 뭐 고등학생들 와가지고 이제 듣는 경우들도 있었고 미성년자는 합격을 못 합니다. 합격을 못 해요. 학교에서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여기 와서 자격시험 공부하겠어, 이거? 아버지 무서워서 나오는 거지. 맞아 죽을까봐. 근데 이제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거 합격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인생 자체가 바뀌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서울의 모 학원에 제가 강의를 나갈 때 그 친구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7살에 들어가갖고 보니까 그저 형제인데 연년생이 둘이. 근데 이제 동생이 워낙 공부도 잘하고 잘나고 애가 키도 크고 막 워낙 잘나갖고 부모님이 동생만 이뻐한 거예요. 얘가 장남인데. 근데 얘는 뭐 키도 작고 공부도 잘 못하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대학 가기 틀렸다 그래갖고 부모님이 너 가서 자격증이나 따와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학원에 맨날 전화해요. 얘 왔냐고.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나와가지고 수업을 들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1년에 끝내고 간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인 상태에서 합격을 해버렸는데 얘는 처음에는 뭐 와가지고 이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지?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무서우니까 학원은 나오긴 나오는데 뒤에 앉아갖고 맨 그냥 자고 있고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고 이제 그러더니 애가 한 5월 달쯤 되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약간 여기서 수업하잖아요.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저녁 반찬 뭐 할까 하는 것도 다 보여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5월 달쯤 됐는데 저를 한번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걸 공법생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좀 만만해 보였나 봐. 이게. 그래갖고 이제 공법 그거 어렵긴 하지.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공법은 그냥 안 되면 외워버려라. 나이 아직 어리니까 아직 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외워버려라 그냥. 그래갖고 외워도 잘 안 된대 이게. 외워도. 그래갖고 어쨌든 애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얘가 이제 합격을 했어요. 이거나 합격을 했는데 이 합격을 하고 났는데 애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왔는데 얼굴도 굉장히 밝아지고요. 항상 어두웠어요, 애가. 의기소침하고 자신감도 없고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자진하여 해결한 거예요, 이거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자신감 생겨갖고 너 이제 뭐 할래? 그랬더니 미성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개업 종사하기는 그렇고 나이도 너무 어리니까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종사하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대학을 가겠다고. 저 대학 갑니다. 수능 공부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공부할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 이제 공부해야겠다고. 어디 갈래? 그랬더니 부동산학과 전공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대학을 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 찾아봤거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얘는 그래서 분명히 아마 대학을 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패배감에 젖어 있다가 그 자격증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고생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여러분들 자격증 받고 나면 좀 허탈할 거예요. 이거 종이 쪽지 하나 받으려고 이거 1년 동안 이 스트레스 받았나,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이 아는 이걸 하나 취득함으로써 인생 자체가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참 잘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부모님이 성공한 거죠. 너 가서 따와라. 응?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얘는 그거를 아버지가 무서워서 따긴 했지만 이제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뭔 일이든 잘할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이제 자격증 땄으니까 부동산학과 들어가면서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잘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미성년일지라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 보면은 부부가 나오시는 분이 있고 형제가 나오시는 분이 있고 자매가 나오시는 분이 있고 모자관, 부자지간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학원도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가 있었어요. 저기 나간 학원에 부부가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이상해요. 부부가 나오시면 꼭 두 분 다 합격을 못 해. 부부가 나오시면. 그러니까 부부가 동시에 같이 합격하는 예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대부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중간에 포기해요. 네가 따와라 하고. 포기합니다. 누가 포기할 것 같아? 그죠? 그거 뭐하러 데리고 살아? 그래서 이제 제 나간 학원도 부부가 나오다가 한 분이 이제 남편분이 포기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취득을 했죠. 1년에 끝냈어요, 1년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끝냈는데 공부를. 건강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포기를 중간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처가 취득을 했어요. 둘이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둘이 딱 같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학원에. 그럼 처음에는 수업을 하면서도 내가 갸우뚱했죠. 이상하다. 너무 닮았다. 남매 아닌가, 둘이. 이거 항상 둘이 같이 다녀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딱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정면으로 물어봤지. 둘이 부부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대. 예. 여튼 어쨌든 이 자리엔 그런 분 안 계시죠? 부부나 뭐 자매나. 있으세요? 두 분이 자매세요? 근데 두 분이 전혀 안 닮았는데 이종자매세요? 이종이에요? 자매가 아니구만. 학렬이 틀린데. 두 분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응시 결격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시험의 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19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어요. 우리 자격시험 1회. 1회가 8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대비하는 게 26회 아니에요? 26회 시험이 2015년도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원능 계산해서 30년이죠? 그죠? 30년인데,
그럼 시험이 매번 치러진 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7회, 8회, 9회, 95, 97, 99. 그래서 7, 8, 9회가 바로 2년에 한 번 치렀던 거였고요. 그때는 상대평가였어요. 그때는 상대평가였습니다. 현재는 절대평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시험을 그럼 1년에 2번 치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5회 추가 시험과 16회 시험이 같은 해 있었어요. 2005년도에.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은 2005년도 5월 달에 있었고 16회 시험은 2005년도 10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시험이 2번 치른 적이 있었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있죠. 그분의 공약사항이 1년에 공인사 시험을 2번 치르겠다라고 공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공약이었죠. 예,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험은 매년 이제 현재는 1회 이상 치르게 돼 있습니다. 1년에 2번 치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2번 치르는 게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 번 보고 그냥 계속 모의고사처럼 계속 봐버리고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근데 그렇게 절대 못 봅니다. 문제 출제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점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비용상에도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치르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시험의 방법은 1차와 2차를 어떻게 시행하느냐. 이 방법, 이해만 해두세요, 이것도. 요 시험의 방법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1, 2차를 구분 시행함이 원칙이라는 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구분 시행이다, 이거. 그럼 무슨 얘기냐면 1차 시험을 보고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그럼 이렇게 1차, 2차를 다른 날에 보잖아요. 다른 날에 보게 되면은 시험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현재 우리 이 시험 이렇게 안 보죠. 이렇게 안 보고 같은 날에 보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을 1, 2차를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요.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1차 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 2차를 같은 날에 보면서 1차 시험의 방법인 선택형으로 모두 2차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주관식은 나온 적이 있대요, 없대요? 주관식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오지 선다형, 그래서 오지 선택형으로 이제 현재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분 시행이 원칙이라는 거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거.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따져봐야죠. 1, 2차를 동시에 시행할 때, 1차 시험에 있어서 내가 과락 없이 평균 50점을 득점했어요. 1차 시험을. 과락은 40점 미만을 말하죠. 딱 40점 맞으면 과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37.5점 이하 과목이 한 과목 나오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럼 1차 평균 50점 득점했어요. 근데 2차 과목은 평균 10점을 득점했다.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죠? 불합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때, 1차를 동시에 시행할 때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 처리예요. 그러니까 불합격을 하는 겁니다. 이때 2차 시험만 합격한 걸로 하고 1차를 다시 보게 하면 참 좋겠죠. 근데 안 됩니다. 2차의 자격은 1차를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지만 2차의 자격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럼 결국은 2차에 남는 점수를 1차에 빌려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1차에 남는 점수를 2차에 빌려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수별로 이렇게 따로 이제 선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렇게는 안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 하더라도 1, 2차 구분 없이 저 다섯 과목을 흔들어가지고 과락 없이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 걸로 해도 합격자가 훨씬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1차는 소양 과목이라고 그랬죠? 소양 과목이에요. 이론 소양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무조건 넘어와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1차는 이제 차치하고 무조건 넘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2차 과목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데 2차 과목 저 세 과목.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만약에 60점을 득점했다. 시험에서 합격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예? 할 것 같습니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속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죠? 무조건 불합격. 우리 과목 60점 맞으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제가 이건 장담하겠습니다. 우리 과목을 60점 정도로 공부했다. 그러면 저 공법 있잖아요. 공법이 상대적으로 책이 두꺼운 거 아시죠? 책이 두껍다는 얘기는 분량이 많다. 재미도 더럽게 없고요, 과목이.
그 다음에 숫자는 무슨 놈의 숫자는 그렇게 많은지 아주 헷갈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난 코스가 바로 2차 과목제는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과목을 6.0 득점할 정도로 공부했다면 공법을 절대 6.0 득점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필락이에요. 그냥 반드시 탈락이다. 이거는 15회 시험 이후에는 15회 시험 외에는 6점 맞고 합격한 예를 저는 보도를 못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10점을 더 올렸어요. 70점을 득점을 했다. 우리 과목 합격할까요? 못할까요? 예? 불합격이요. 그냥 합격할 수도 있다 아니에요. 불합격이에요. 그냥 70점도 불합격입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은 지금 1차 시험의 비중이 워낙 높아져 있다고 그랬죠. 시험 시간의 할애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과목을 득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안배상. 그러니까 결국은 70점도 불합격입니다. 이거는. 25회 시험, 작년 시험 70점 하시면 다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입니다. 이거. 그럼 10점 더 올렸어야 80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럼 이 점수가 맞으면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근데 25회 시험에서는 85점 맞고도 불합격을 했습니다. 왜? 공법을 과락 맞았어요. 과락 맞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과목은 최소한 몇 점 이상을 득점하라?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8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그래야지만 넉넉하게 이제 2차를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의 시험 경향 자체가 1차를 넘어오면요. 2차는 그래도 우리 과목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서 공법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목을 득점하신 분들은 모두 합격을 했죠. 했는데 우리 과목 득점이 75점 선에 머물렀다. 25회 때. 그러면 그냥 불합격이다. 공법이나 공시법에서 저렇게 또 어렵게 냈기 때문에 득점을 못 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1차 개론에서 그 애를 먹고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뇌가 시험을 보면서 하루에 다 보잖아 지금. 하루에 다 보는 건데 스트레스 엄청 받아갖고 넘어온 거예요. 그런 바람에 계속 1차에 걸려갖고 시험을 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 쪽과가 좀 더군다나 어렵게 냈는데 공법 문제가 81번서부터 120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항이 1번서부터 40번까지가 중개법이고요. 41번서부터 80번까지가 공시세법으로 가요. 순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81번서부터 120번까지가 공법으로 갑니다. 이걸 논습으로 150분간 봐요. 2시간 40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체력적인 안배도 좀 필요한데 결국은 1차에서 지쳐서 넘어왔는데 공법을 딱 들어가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게 안 보이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체력이 완전 고갈된 분들은 과락 맞아버린 거지 그냥. 아는 것도 다 틀린 거예요. 집에 와서 딱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걸 내가 왜 틀렸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애를 먹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25회 시험이 만만치 않은 시험이 됐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결론 우리 과목 득점 목표가 몇이라고요? 80점. 그럼 저는 수업을 90점 이상으로 해드려야 되죠? 그죠? 그러면 90점 이상. 시험,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득점을 하는 겁니다. 굉장한 고득점. 그러면 40문제 중에 결국은 8개 틀리는 거예요. 32개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32개가 딱 80점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러니까 8개밖에 안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옳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 있지 않습니까?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다 챙겨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상당히 이런 식으로 둔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내버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꼼꼼히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수업을 쭉 들으면서 이게 실생활과 우리가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릴 거예요.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접근을 해요. 그렇다고 하여 덮어두면 절대 안 되고 이제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꼼꼼히 한번 챙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뭐 시험의 일부 면제만 잠깐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41페이지 맨 밑에 우리가 1차를 합격하게 되면 1차 시험을 한번 면제한다는 거 알고 있죠? 요게요. 다음 연도 시험입니까? 다음 회 시험입니까? 다음 회 시험이에요. 우리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어차피 1년에 한 번 치르니까 다음 연도 시험이나 다음 회 시험이나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시험을 1년에 2번 치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음 회로 못을 박아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5회 때 1차를 합격했다. 25회 때. 그럼 26회 때 1차를 면제한다는 얘기죠. 근데 26회 때 내가 응시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럼 27회 때 면제하나요? 안 합니다. 본인의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때 응시 안 해버리면 27회 때 다시 1차를 다시 해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말이에요. 26회 때 내가 2차만 하는데
만약에 공부를 못했다. 2차 시험을. 그럼 불합격하게 되면 1차 수업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1차 시험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7회 때 면접 받으려고 또. 그리고 1, 2차를 같이 본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2차에 걸리면 합격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합격하게 되면, 2차에 불합격하게 되면 1차가 이렇게 넘어가고. 그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이거 우리는 안 돼요. 다른 자격 시험은 이게 돼요. 다른 자격 시험. 법무시한 시험 같은 게 이거 다 됩니다. 그래서 제 아는 민법 선생님이 1차만 지금 한 5년째 합격하고 있어요. 1차만. 2차를 합격 못하는 거예요. 2차는 논문형이잖아, 그냥. 그런 건 다. 논문형이니까 이제 합격 못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1차를 합격했잖아요? 그럼 2차 명시하신 분들, 내가 1차를 다시 보겠다. 접수 자체가 안 돼요.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하신 분입니다 하고 딱 떠버려야 해. 그래갖고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연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고 나서 하나 1차 합격, 2차에서 끝낸다는 얘기죠, 이거? 여기입니다. 2차에서 만약에 불합격하잖아요? 2차만 했는데, 진짜 안타깝죠. 예.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출제위원을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죠.